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또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십니다. 염상훈 저자님이신데, 이분은 현재 리딩 투자증권에서 헤지펀드 운용본부 멀티에셋팀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금융과 관련해서는 정말 실물 투자 경험이 정말 해박하신, 다양하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상훈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책을 내셨는데, 뭐 책을 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나요? 네, 이 책은 사실 7년 전에 제가 금리의 역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책은 그 책에 대한 이제 개정판이고요. 7년 전에 이 책을 썼던 이유와 지금 책의 그 목적은 매우 동일합니다. 사실 세상에 주식 관련된 책, 네, 부동산 관련된 책 정말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제 관련된 책은 많지는 않지만 꽤 있긴 합니다. 근데 금리에 관련된 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책을 썼던 7년 전에는 정말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금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최대한 쉽게, 안 그래도 좀 금리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쉬운 책을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만들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거든요. 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실 경제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네.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어떤 투자, 재테크 이런 부분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자산의 가격을 얘기할 때는 뭐 그 자산이 좋아져,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자산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이 언젠가는 이런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을 생성하는 뭐 주식이어도 마찬가지죠. 배당이 나올 거고 부동산이면 뭐 월세 같은 게 나올 거고요. 그것들의 모든 미래 가치의 총합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개념. 이게 바로 현재의 그 자산의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해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할인율 혹은 금리, 이자율, 수익률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제 뭐 생각이긴 하지만 금리와 할인율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차분차분 이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명목금리가 뭐고 실질금리가 뭔가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갑니다. 네. 은행에 가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기로 했어요. 네. 그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3%라고 합니다. 네. 그럼 저는 그 예금을 가입하면 1년 뒤에 내 돈이 3%가 불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바로 언급되는 금리가 명목금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그 금리. 주기로 한 그 금리.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죠, 바로 명목금리라 하면. 근데 실질금리라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1년짜리 정기예금 3%짜리 가입을 했는데 제가 가입하고 나서 1년 동안 물가가 3%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저의 예금 1년 뒤에 예금의 총 금액은 3%가 늘어났지만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총 물건의 가치는 1년 전과 현재가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예금 금리 3%였는데 물가도 3%가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우리가 아는 명목금리, 그냥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뭐 주식 시장이 워낙 그쵸, 눈에 보이죠, 예, 눈에 일단. 보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쵸. 규모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또 주식을 그렇게 예전부터 많이 해오진 않아서 현재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00조 원 정도 될까요? 네. 대충 그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은 2,000조 원 정도. 네. 그래요? 네, 채권 시장이 조금씩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관들만 하는 시장이에요. 개인들이 뭐 굳이 살려면 살 수 있지만 그들이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죠. 그리고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연기금, 보험, 은행, 증권, 그리고 운용사 이런 곳들끼리 서로 거래를 할 때 기본 거래 단위가 100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가장 발행 잔액이 많은 곳도 정부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채권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발행 잔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잘 안 보이는 시장이긴 하지만 기관들 사이에서 가장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전체 시가총액도 주식시장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뭔가요? 주식 시장에 비해서. 채권 시장의 매력적인 이유는 일단 이거죠. 망하지 않으면 내 돈의 수익률은 무조건 플러스다. 아, 네. 물론 지금 세상에서는 또 일부 국가들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말도 조금 깨져가고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채권은 내가 샀을 때의 그 금리만큼은 나의 수익이 된다. 그게 가장 채권의 매력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안다라는 게 그 경제를 아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금리만 알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은 금리는 경제의 온도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고 쉬운 개념으로만 접근하면은 뭐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뜨겁고 계속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그럼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물론 내 돈으로도 투자를 하지만 더 큰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빌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는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남의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저 친구는 내 돈을 가져가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금리는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경제가 차가워지면 아무도 서로 돈을 안 빌리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론 신용에 대한 문제는 제외하고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들이 나오고 한다라는 네. 것은 지금 그만큼 경기가 글로벌적으로 안 안 좋다는 좋다는 거죠.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이 뭐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할인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할인율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항상 이런 거를 전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예를 항상 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었잖아요. 전 원숭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4개를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너 지금 10,000원 줄까? 아니면 1년 뒤에 10,000원 줄까? 라고 하면은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10,000원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만으로도 나의 현재의 10,000원과 나의 1년 뒤의 10,000원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1년 뒤에 10,000원을 얼마를 주면은 내가 현재의 10,000원과 고민할까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네. 네. 어떤 답들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뭐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1년 뒤에 뭐 11,000원을 줄게 아니면 1년 뒤에 1,500원을 줄게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그 금리 그리고 할인율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인데 현재의 10,000원과 1년 뒤에 11,000원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률로 치면 10%가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1년 동안 10% 정도의 이 수익률, 할인율, 금리가 저에게는 저에 맞는 할인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화시킬 때 적용할 수 있는 금리가 할인율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율과 수익률, 금리, 이자율 이런 건 다 똑같은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지 용어만 그렇죠. 다르다 뿐인 거네요. 네, 적용할 때마다 다른 거지. 결국은 다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뭐 중앙정부 부처에서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경제신문에서 그런 그 외국의 금리 무슨 결정 보도 같은 게 나오면은 일단 어려워서. 거부감이 듭니다. 네. 용어 자체도 좀 네. 낯설고 그런데 일단 뭐 다 같은 얘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자율이나 할인율이나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금리라는 걸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경제의 온도계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은 뭔가 경제가 뜨겁구나 아니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할인율, 자신의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반대가 되면 경제가 차갑구나 물가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주가 오르면 경제 좋구나라고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금리는 경제의 온도계다라고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중앙은행이 과연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든가 이럴 때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요?
이게 주식과 제일 차이가 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경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은행한테는 기준금리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고요. 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게 맡길 때 한국은행이 그 시중은행에게 지급하는 일주일짜리 금리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짜리 금리지만 일주일 만에 주는 게 아니라 연율화시킨 금리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현재는 지금 1.5%고 이제 뭐 10월 달에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한테 지급하는 금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최저 수익률, 그냥 정말 맡길 데 없으면 하나님한테 맡기지 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금리는 그 기준금리가 일단 거의 기준 수익률 내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금리 수준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장 금리들이 쭉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상대방의 신용도라든지 나의 운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경제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억지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켜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가 투자를 많이 해 대출을 많이 받아 그래서 경제를 좀 굴러가게 만들자라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는데 충분한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통 미국 연준에서 그렇게 금리 이렇게 뭐죠? 결제 3개월마다 하나요? 우리나라와 현재 미국은 3개월에 2번씩 금리 3개월에 두 결정을, 번씩, 네. 3개월에 두 번씩 이제 금리를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보통 그네들이 그 총재 은행장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멘트에 따라서 경기 예측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쭉 거의 0까지 낮춘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안 살아나니까 했던 행동이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앞으로 뭐 2년 동안 어느 기간 동안은 아예 기준금리 안 오르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오늘 당장 기준금리가 뭐 0이 됐지만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내 이자 부담이 커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마저도 없애주는 역할을 그때 미국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파워풀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중앙은행은 정말 파워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이 경제의 개념이 정확하게 뭘까요? 성장률이야 뭐 다 아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막상 딱 질문 던지면은 명쾌하게 알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GDP 성장률을 의미하거든요. GDP라는 거는 이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국내 총생산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재화, 그거는 꼭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의 총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간 성장률을 말할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더 물건을 만들어냈느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의 가치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물가만 뿅 오르면은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는 안 보고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을 얘기할 때는 실질 개념, 그래서 실제로 상품이랑 재화 서비스가 얼마나 더 많이 생산되는지 그거의 진짜 가치의 전년도와 올해 차이를 비교한 것이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것도 뭐 명목이 있고 실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차이가 뭐가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개념을 제외한 것이 실질 GDP 성장률이 되고, 이 성장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뭐 1년 동안 3% 올랐는데 경제 성장률 3%면 성장 안 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실질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3%가 늘어난 겁니다. 단 이것을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을 의미할 때는 그 실질 성장률에다가 그 해의 물가 상승률까지 더해서 같이 감안한 것이 명목 GDP 성장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 실질금리하고 또 비슷한 네,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참 낮은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일본 금리는 사실 낮은 지 이미 20년이 지났잖아요. 네. 예. 뭐 플라자 합의 때부터 뭐 이제 됐던 얘기지만, 이제 플라자 합의가 원지로 가면 또 너무 많이 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경제가 그러니까 토지 가격, 부동산과 토지 가격을 중심으로 많이 하락한 경험을 과거에 했었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대처 방법은 사실 되게 명확해지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이 너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금리를 많이 낮췄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0% 기준금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겹쳤죠. 그 다음에 경제가 망가졌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한 5년, 10년씩 경험하다 보니까 그 생각마저도 고착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본 국민이어도 그냥 내년에도 우리나라 물가는 안 오르겠지라고 그냥 지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 모든 물건 가격이 또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질 않는다는 오르질 얘기죠? 않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매년 그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예언적 물가가 실현이 되고 있어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1월이 되면은 음식점의 메뉴판의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 오르고 금리가 계속 낮은 현상.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닐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네, 물가가 안 오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나의 월급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만 오른다.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되고 아예 물가가 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떨어지면은 그 물건을 판 사람은 그만큼 자기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소비 여력이 또 줄어듭니다. 기업이 네. 그래서 이게 뭐 기업 계속 끝까지 돌아가면 결국 그 기업이 번 돈을 개인이 뭐 월급이든 배당이든 어떻게 받아갈 테니까요. 그러면은 계속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그 물건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 사람은 또 어딘가에서 살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또 그 사람의 파는 물건, 남이 파는 물건을 덜 사고, 그럼 그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또 자기 소득이 줄어들게 돼서 계속 서로 간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는 거는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국의 국고채, 그 채권의 그 30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낮다. 이게 근데 아주 세계에서 유일한 경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 의미가 뭔가요? 일단 뭐 우리가 국채가 익숙치 않으니까 네. 예, 국채는 만기별로 쭉 발행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물, 뭐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그리고 50년물까지 다채로운 만기를 발행을 하는데,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희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넣는. 네, 저희 돈이 묶이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채 30년 금리가 10년보다 낮은 경우가 꽤 자주,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원인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험사 그리고 연기금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은 이런 특징이 있죠. 가입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연금저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가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보험이라는 거를 거의 의무적으로, 반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막대한 저축 자금이 보험사와 연금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살만한 채권은 충분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국채 30년물을 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으면은 자연스럽게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올랐을 거고, 거기에서 이자로 정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소득이 그냥 보험사한테 흘러가고 국채 30년 금리는 낮아지고 제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만큼 이 저의 투자 수익률, 보험에 대한 투자 수익률, 연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반대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죠. 그렇군요.